소망 없는 불행 다시 2. 페터 한트케 지음. 윤용호 옮김. 집에서 그녀는 엄마였다. 남편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렇게 부르는 때가 더 많았다. 그녀는 그러도록 놔두었고 그 명칭은 그녀와 남편의 관계를 잘 나타냈다. 그녀에게 그는 결코 사랑스런 남편인 적이 없었으니 말이다.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은 그녀였다. 물론 그녀가 하는 저축이란 그녀의 아버지처럼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궁색을 떠는 짓일 뿐이었다. 필요한 것을 참다 보니 그것이 곧 악덕이 되었지만 필요한 것은 더욱더 억눌러졌다. 이렇게 궁핍하게 살면서도 사람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시민적인 생활 양식을 모방하면서 스스로를 달랬다. 우스꽝스럽게도 물건을 살 때면 꼭 필요한 것, 그저 유익한 것, 사치스러운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여전했다. 꼭 필요한 것은 먹을거리였고 유익한 것은 겨울의 땔감이었으며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사치품이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 될까 말까 했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살 정도로 여유가 생기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우린 남들보단 낫다 라는 식으로 자랑스런 삶의 느낌을 갖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몇 가지 사치스러움을 즐겼다. 영화관에서 제9열에 앉는다든가 영화가 끝난 후 소다수를 탄 포도주를 마신다든가 다음날 아침 아이들에게 주려고 벤스도르프 초콜릿 한 판을 1실링이나 2실링을 주고 산다든가 1년에 한 번 달걀 술을 집에서 담근다든가 때때로 겨울에 일요일이 되면 일주일 내내 모은 우유를 그릇에 담아 이중창 사이에 놓아두어 발효시킨 거품 크림을 즐긴다든가 하는 등이었다. 만일 이 글이 내 자신의 이야기라면 그건 축제였다 라고 난 쓸 것이다. 그러나 그건 도달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노예처럼 모방했던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론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즐기는 아이들 놀이였을 뿐이었다. 크리스마스에는 어차피 필요한 것들이 선물이랍시고 꾸려졌다. 사람들은 속옷, 스타킹, 손수건 따위의 일용품으로 서로를 놀라게 하면서 바로 그런 걸 갖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어지는 거의 모든 것을 선물인 것처럼 대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나도 꼭 필요한 학용품을 받고서는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그것들이 선물이라도 되는 듯 침대 곁에 펼쳐놓았다. 생활은 그녀가 남편에게 맞춰 짜놓은 한 달치 시간표대로 꾸려졌다. 늘상 30분 정도의 여유를 열망했으며 임금이 지불되지 않기에 비오는 날을 두려워하는 궁색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가 와서 쉬는 날이면 남편은 그 작은 방에서 그녀 옆에 앉아 잔소리를 해대거나 감정이 상해 창밖을 내다보거나 했다. 겨울이 되어 건축일이 없으면 실업 보조금이 지급되었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녀는 그를 찾아 이 술집 저 술집을 뒤지고 다녔고 그럴 때면 그는 고소하다는 듯 아기에 가득 찬 채 그녀에게 남은 돈을 내보이곤 했다. 그에게 두들겨 맞지 않으려고 그녀는 몸을 피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하지 않았고 말없이 겁에 질린 아이들이 후회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것을 밀쳐냈다. 마녀, 너무도 매정하게 구는 어머니를 아이들은 적대감에 차서 바라보았다. 부모가 외출하고 없을 때면 아이들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잠을 잤으며 아침녘에 남편이 아내를 방으로 밀어넣으면 이불을 머리 꼭대기까지 뒤집어 썼다. 발을 디딜 때마다 그녀는 멈춰섰으나 이내 그가 어머니를 방으로 밀어넣었다. 두 사람 다 집요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가 드디어 그녀가 입을 열어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하면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라도 그는 그녀를 제대로 팰 수 있었다. 어머니는 얻어 맞을 때마다 잠깐씩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노골적인 적대감이 표출되는 순간 그는 아래에서 위로, 그녀는 위에서 아래로
상대방의 눈을 집요하게 응시했다. 이불 속에 있는 아이들은 그저 밀치는 소리, 씩씩대는 소리, 때로는 찬장 속에 그릇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날 아침이면 침대에 남편은 기절한 듯 누워 있었고 아내는 잠자는 척하며 눈을 감고 있었으며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몸소 아침 준비를 했다. 이와 같은 묘사 방식은 다른 곳에서 사용된 것을 베껴 쓴 것처럼 보일 것이 틀림없다. 이 이야기는 일어난 시대와는 상관없이 교환 가능한 구태의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해 이 묘사 방식에는 19세기적인 냄새가 난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필수적인 듯 보인다. 왜냐하면 시대가 아무리 변했을지라도 이미 말한 그런 경제적 상황에서는 시대착오적이고 교환 가능한 19세기식 사건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청의 검은 게시판에는 술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이 게시되고 있다. 그녀는 결코 보따리를 싸지 않았다. 그 사이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았던 것이다. 난 그저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세 번째의 유산, 이번에는 하혈이 심했다. 40살이 되기 직전 그녀는 또 한 번 임신을 했다. 낙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아이가 태어났다. 가난이라는 단어는 아름답고 왠지 고귀한 단어 같았다. 그 단어를 보면 마치 옛 교과서에서 풍기는 이미지들, 즉 가난하지만 청결하다는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가난한 사람들은 청결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었다. 사회적 진보는 청결 교육에 있었다. 빈곤한 사람들이 일단 청결해지면 가난이라는 것은 명예훈장이 되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궁핍한 사람들의 눈에도 궁핍에서 오는 불결함은 다른 나라에 사는 하층민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었다. 창문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명함이다. 그래서 무산자들은 당국에서 환경 개선을 하라고 준 돈을 꼬박꼬박 자신들의 집을 깨끗이 하는 데 썼다. 비참한 상황에서 그들은 역겹지만 바로 그 때문에 구체적으로 체험 가능한 모습으로 사회 통념들을 교란시켰다면 이제는 개선되고 깨끗해진 가난한 계층으로서 그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어서 예전에 비참했던 모습을 잊어버릴 수 있었다. 궁핍에서 오는 비참함은 구체적인 말로 묘사될 수 있지만 가난은 그저 상징일 뿐이었다. 더군다나 궁핍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 역시 궁핍의 아주 혐오스런 측면만을 겨냥해서 묘사될 뿐이었다. 그런 묘사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향락적인 태도 때문에 그야말로 혐오감을 일으켰다. 그런 류의 혐오감은 행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지 똥을 먹었던 학문기를 상기시킬 뿐이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양재기가 밤에는 요강으로 쓰였다가 다음 날에는 밀가루를 반죽하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그 그릇을 먼저 끓는 물로 씻어냈기 때문에 사실 별로 해가 될 건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양재기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을 묘사하면 그만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음식을 하는 그릇에 용변을 본단다. 으윽. 단어들이란 그 단어들이 지시하는 사물들을 그냥 보는 것보다 소극적이긴 하지만 훨씬 더 그에 따른 혐오감을 전달한다. 모닝코트에 묻은 달걀 노른자 얼룩에 대해 묘사할 때 소름이 끼쳤던 내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청결하긴 하지만 변함없이 비참하기만 한 가난에 대해서는 묘사할 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 궁핍함을 묘사하기 싫어한다. 그러므로 가난이란 단어를 보면 나는 항상 옛날에 그랬었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말은 대개 과거에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입에서 어린 시절과 관련된 말로 쓰이는 것이다. 즉, 나는 가난했어가 아니라 나는 가난한 사람의 자식이었지. 모리스 슈발리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건 자서전에 풍미를 더하는 애교 있는 설명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삶의 조건들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난 내 추억을 윤색할 수가 없다. 애초부터 무엇보다도 형식만은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학교에 다닐 때부터 선생들이 여자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 과목은 글쓰기의 외적 형식이라는 것을 시골 학생들은 다 알고 있었다. 나중에도 이것이 지속되어 단합된 가족의 모양새를 지키는 것이 여자의 과제였다. 기분 좋은 가난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완성된 궁핍, 얼굴의 모양새를 유지하려고 매일 노력을 하다 보니 그 얼굴은 점차 혼을 잃어갔다. 사람들이 형식 없는 궁핍에 더 편안함을 느꼈더라면 아마 최소의 프롤레타리아적 자의식에라도 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역의 프롤레타리아는 한 명도 없었다. 있다고 해봐야 기껏 누더기를 걸친 날품파리꾼이었다.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도 없었다. 완전히 폭삭 망한 사람들은 창피해 했을 뿐이었다. 가난은 그야말로 치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머니는 이런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그 끝없는 강요도 그녀를 굴복시킬 수 없었다. 상징적으로 말해본다면 그녀는 하얀 얼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원주민에 속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평생토록 집안일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도 상상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만일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었더라면 그녀는 제대로 그 생각에 도달했을 것이다. 모든 것은 가졌더라면, 이었더라면, 되었더라면 과 같이 가정이었다. 실제로 일어난 것은 인간이란 소도구가 나오는 자연의 대장관이었다. 인간이란 소도구는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 체계적으로 비인간화되어 갔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을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오빠에게 번번이 부탁하기, 라디오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발하지 말아달라고 지방의 라디오 감시원에게 부탁하기, 당당한 시민으로서 그럴 자격이 있다고 항의하며 집 건축을 위한 대부금을 달라고 은행에 간청하기, 무산자 증명서를 떼기 위해 이 관청에서 저 관청으로 쫓아다니기 등. 그 사이 대학에 가게 된 아들이 장학금을 얻으려면 그 증명서를 해마다 갱신해야 했다. 의료보험과 양육보조금 및 교회세 할인 신청 등 대부분이 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었지만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계속해서 증명서를 떼야만 했고 결국 인정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비의 증거로 여기고 고맙게 받아들였다. 집안에 전기 제품이란 하나도 없었고 모든 일을 여전히 손으로 해야 했다. 지난 세기의 물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추억의 물건으로 미화되었다. 결국 좋아하는 장난감이 되어버린 수동식 커피 분말기뿐만이 아니었다. 쓰기 편한 옛날 빨래판, 쾌적한 난로, 여기저기 땜질을 한 희한한 모양의 요리 냄비, 위험스러운 부젓가락, 양쪽에 튼튼하게 생긴 사닥다리 모양의 틀이 있는 건초마차, 잘들게 생긴 잡초 베는 낫, 1년에 한 번 투박하게 생긴 칼쟁이가 거의 반대쪽에 뭉툭한 데까지 나를 세워놓아 번쩍번쩍하는 칼, 익살맞게 생긴 골무, 거칠게 생긴 버섯 모양의 뜨개질 받침, 달구느라고 자꾸 아궁이 위에 올려놓게 되어 있는 덜크렁대는 다리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과 발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그 좋은 증거 미싱 등. 이 모든 것들은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정겨운 것들이었다. 그러나 또한 다르게 열거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목가적일 것이다. 등짝이 지려오는 통증, 펼쳐 넣을 때마다 빠드득 빠드득 소리를 내는 빨래판들, 빨래를 삶을 때는 데웠다가 빨랫줄에서는 발갛게 어는 양손, 몸을 구부렸다 펼 때마다 터지곤 하던 코피, 모든 일을 빨리 하겠다고 서두르다 보니 옷 뒤에 피를 묻힌 것도 까맣게 잊은 채 시장을 보러 가는 여인네들, 아프다고 끊임없이 탄식하는 작은 상처들, 결국 여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했다. 여자들 사이에선 어떠세요? 가 아니라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가 인사였다. 이런 것쯤은 누구나 다 안다.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장점과 단점을 증명하는 힘은
삶에서 통용되는 최악의 원칙에 의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모든 게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단점은 다시금 다름 아닌 모든 장점의 필수 불가결한 특질이 되는 것이다. 장점이란 것도 대개의 경우 그저 단점이 없는 것에 불과했다. 그 단점들이란 무소동, 무책임, 낯선 자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기, 집과 아이들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매일 붙어 있는 것 등이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사라진다면 실제로 단점이란 것도 상쇄되었다. 그러므로 사실 모든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즐기듯이 그런 것을 찾아낼 수도 있었다. 잠자면서 말이다. 단지 어느 것에도 끝이 있을 성 싶지 않았다. 오늘이 어제였고 어제의 모든 것이 예전대로였다. 하루를 잘 보내면 일주일이 지났고 근사한 새해가 왔다. 내일 먹을 건 뭐가 있지? 우편 배달부는 벌써 왔었니? 넌 하루 종일 집에서 무얼 했니? 식탁을 차리고 치우고 모두들 다 잘 먹었나? 커튼을 열고 커튼을 닫고 불을 켜고 불을 끄고 너희들 욕실에 그렇게 불 켜놓으면 안 된다. 펼치고 접고 비우고 채우고 플러그를 꽂고 플러그를 빼고 자 이걸로 오늘도 끝났구나. 최초의 가전기구는 전기 다리미. 사람들이 늘 소망했던 기적의 물건. 자기는 그런 가전기구를 쓸 자격이 없다는 듯한 당혹감. 내 주제에 무슨 그런 걸. 그렇지만 이제부터 난 다림질할 때마다 즐거울 거야. 어쩌면 내 자신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믹서기, 전기 스토브, 냉장고, 세탁기를 쓰면서부터 점점 많아지는 자신을 위한 시간. 그러나 사람들은 일을 해주는 마술 요정과 좋은 물건이 나타나기 전에 오랫동안 있어 왔던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어지러움을 느끼며 새로운 물건들 주위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느낌들을 잘 다스려야 했다. 말이 헛나갈 때만 그런 느낌들이 표현되긴 했지만 그럴 때는 곧 그걸 얼버무리느라 최선을 다했다. 전에는 온몸에 생기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저 가끔 그럴 뿐이었다. 무겁고 굼뜬 손에 달린 손가락 한 개가 떨리면 즉시 다른 손으로 그 손을 덮어서 감추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영원히 위축되고 존재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 그녀가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더 이상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점차 자신을 되찾아 갔다. 그녀는 수선스러움도 극복했고 어느 정도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듯한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신문을 읽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책을 더 좋아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여정과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책을 읽었다. 처음에는 팔라다, 크누트 함순, 도스토예프스키, 막심 고리키를 읽었고 그 다음엔 토마스 울프와 윌리엄 포크너를 읽었다. 그녀는 자신이 읽은 책들에 대해 어느 매체에 발표할 정도로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책에 대해서는 곧잘 설명했다. 그녀는 그 작가들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는 듯이 근데 난 그렇진 않아 라고 가끔 말하곤 했다. 그녀는 모든 책이 자신의 삶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고 독서를 하면서 생기를 얻었다. 독서를 함으로써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감싼 껍데기로부터 벗어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다. 책을 읽을 때마다 그녀는 더욱더 많은 생각을 떠올렸다. 그래서 나도 점차 그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 다소 신경질 적이었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녀를 짜증나게 했다. 이제 그녀는 독서하고 토론하는데 열중했다가 돌연 새로운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 책을 읽고 대화도 하니까 난 다시 한번 젊어지는 것 같구나. 물론 그녀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과거의 이야기로 읽었을 뿐이었고 결코 미래를 향한 꿈으로 읽지는 않았다.
그녀는 책 속에서 자기가 놓아버렸고 이제는 결코 만회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일찌감치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제2의 청춘이란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문학은 그녀에게 자신에 대해 생각하도록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도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녀는 적어도 한 번쯤 자신에 대해 생각했고 때때로 시장을 오가는 길에 커피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을 허용했으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무엇라고 하든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관대해졌고 그가 변명을 늘어놓아도 그대로 놔두었다. 심하게 고개를 흔들어서 첫 마디부터 남편의 말을 잘라버려 그가 말을 꿀꺽 삼키게 하는 짓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연민을 느꼈고 그 순수한 연민 때문에 종종 아주 무기력해졌다. 자신이 겪은 과거의 절망감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어떤 사물, 예를 들어 에나멜 칠이 벗겨진 세숫대 하나, 우유가 늘 흘러넘쳐 새카맣게 된 아주 작은 전기 냄비 같은 것들이 있는 곳에서만 상대방을 상기한다는 점에 대해 상대방이 전혀 괴로워하지 않아서 생기는 연민 말이다. 식구들 중 한 사람이 부재하면 그녀에게는 그의 고독한 모습만이 다가왔다. 집에서 자기 곁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그는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위와 배고픔, 주위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모두 그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 경멸했던 남편도 그녀가 느끼는 죄의식 가운데 하나였고 그가 그녀 없이 지내야 했을 때면 그를 진심으로 염려했다. 그녀가 자주 다녔고 한 번은 암인 것 같아 찾아갔던 병원에서도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누워 있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편이 집에서 아마 식은 음식밖에 먹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집에 없을 때면 그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녀 자신은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가 다시 그녀에게 짐이 될 때면 그저 잠깐 고독감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걸려있는 바지의 후줄근해진 엉덩이 부분과 구겨져 있는 무릎 부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혐오감. 나도 한 인간을 우러러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늘 경멸해야만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마음을 드러내는 몸 동작에서 이내 느껴지는 이 권태로움은 해가 지나는 동안 참을성 있는 올바른 태도로 또 열중하던 일에서 눈을 떼고 공손하게 쳐다보는 것으로 변화되어 갔으나 그녀의 이런 태도는 남편을 더욱더 의기소침하게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종 그녀에게 왜 자기를 싫어하느냐고 묻는 실수를 했다. 물론 그때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지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혐오스러우냐고 다시 묻곤 했다. 그녀는 그를 달랬으나 그럴수록 그에 대한 그녀의 혐오감은 커졌다. 그들이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그녀를 감동시키지는 않았으나 겉으로는 사는 걸 편하게 받아들이도록 했다. 왜냐하면 그가 더 이상 그녀에게 손찌검을 하지도 그녀를 못살게 굴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매일 죽도록 해봐야 자기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일에 지쳐 그는 병들고 쇠약해졌다. 조는 듯 하다가도 깨어나서 정말로 외로워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부재 중일 때에만 그 외로움에 답할 수 있었다. 그들은 참된 의미에서 함께였던 적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멀어지지도 않았다.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내 남편은 잠잠해졌단다. 그녀 역시 자신이 그에게 평생토록 하나의 불가사의였다는 생각을 하며 그와 함께 보다 잠잠히 살았다. 이제 그녀는 정치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이 하라는 대로 혹은 남편의 고용주의자 그녀의 오빠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고 사회당에 투표했던 것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녀에게 기대야 할 필요가 점점 많아진다고 느낀 남편도 사회당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녀는
정치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믿지 않았다. 그녀는 애초부터 결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호의에서 자신의 한 표를 던졌던 것이다. 사회당은 노동자를 위해 더 많이 일하지. 그러나 그녀 자신은 노동자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 집안 살림에 시간을 덜 빼앗기게 됨에 따라 그녀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의미했던 최대의 관심사는 그녀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 속에는 없었다. 꿈속에서나 출구를 찾을 만큼 억압되어 있었던 섹스에 대한 혐오감과 안개로 축축해진 침대 시트, 꾀지지한 이불을 머리 꼭대기까지 뒤집어 쓴 채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녀의 생각에는 잘못이 있었다. 그러나 어디에? 그리고 어떤 정치가가 그녀에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었을까? 또 어떤 말로? 정치가들은 다른 세계에 살았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질문을 해도 그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뿐이었다. 아무튼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치에 관련된 것뿐이었다. 다른 것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거나 신에게 맡겨야 했다. 어떤 정치가가 정말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지면 그 사람은 이내 움츠러들 것이다. 그건 아첨에 지나지 않는 것일 테니까. 그녀는 점차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여자가 되어갔다. 그녀는 집 밖에서 기품 있는 표정을 짓는데 익숙해져 갔고 내가 그녀를 위해 산 중고차의 운전수 옆좌석에 앉아 똑바로 앞만 바라보곤 했다. 집안에서도 그녀는 재채기를 할 때 더 이상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았고 큰 소리로 웃지도 않았다. 장례식에서 그녀의 막내 아들은 언젠가 집 안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도 찢어지게 웃어대던 그녀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시장을 보면서도 그녀는 왼쪽 오른쪽으로 꽤나 은근하게 인사를 보냈으며 자주 미정원에 들러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했다. 그것은 그녀가 전후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끔찍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때처럼 그렇게 꾸며낸 기품이 아니었다. 그때처럼 이젠 누구도 흘낏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그녀를 당황하게 할 수는 없었다. 집에 있을 때 남편은 바지 밖으로 비죽이 나온 셔츠를 입고서는 그녀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양손은 호주머니에 깊이 찔러놓고 말도 없이 가끔씩 참았던 기침을 하며 언덕배기로부터 골짜기까지 이르는 길을 내려다보았고 막내 아들은 콧물을 훌쩍이며 부엌 소파의 한 구석에 앉아 미키마우스 만화책을 읽었다. 그녀는 새로이 얻게 된 자세로 식탁에 꼿꼿이 앉아 종종 화난 듯 팔꿈치로 식탁 모서리를 두들겨 대다가는 갑자기 양손을 뺨에 갖다 댔다. 그러면 남편은 대개 현관 밖으로 나가 한동안 기침을 해대고는 다시 들어오곤 했다. 그녀는 아들이 빵에 버터를 발라달라고 할 때까지 비스듬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일어날 때면 그녀는 양손을 짚고 몸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아들은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차를 망가뜨렸고 구속되었다. 그는 제 아버지처럼 술을 마셔댔고 그녀는 다시 이 술집에서 저 술집으로 아들을 찾아 쫓아다녔다. 부전자전 그는 그녀의 잔소리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하면서 잔소리를 했다. 그녀에게는 그를 따끔하게 타이를 만한 어휘가 부족했던 것이다. 넌 창피하지도 않니? 라고 말하면 알아요 하고 그가 대답했다. 제발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아라. 알았어요. 그는 집에서 계속 살았고 남편의 모습을 재탕하고 있었으며 다음번에 구입한 자동차도 부셔놓았다. 그녀는 그의 보따리를 꾸려 집 앞에 내놓았다. 그는 외국으로 가버렸다. 그녀는 꿈에서 아들에게 최악의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고 그에게 너의 불행한 엄마가 라고 쓴 편지를 보냈다. 그러자 그는 곧장 돌아왔고 기타 등등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힘들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곳에 그녀를 향해 있는 항상 똑같은 물건들. 그녀는 되는 대로 지내려 했지만 늘상 하던 대로 손이 저절로 움직여 어느새 물건들을 정돈을 하고 있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녀는 간단히 죽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너무 알고 싶은 것이 많았다. 난 항상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으면서도 그럴 수만 있다면 좀 약해지고 싶었단다. 그녀는 취미도 오락도 없었다. 그녀는 수집하는 물건도 없었고 남과 물건을 바꾸는 일도 하지 않았다. 또한 낱말 맞추기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녀는 사진도 앨범에 붙이지 않았고 한쪽으로 치워 놓기만 했다. 그녀는 공공생활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았고 1년에 단 한 번 헌혈하러 갔으며 외투깃에 헌혈한 사람에게 주는 표지를 달았다. 어느 날인가 그녀는 그 해의 10만 번째 헌혈자로 라디오에 소개되었고 선물 꾸러미를 받았다. 때때로 그녀는 새로 나온 자동식 볼링장에 볼링을 하러 갔다. 볼링핀이 모두 쓰러져서 종이 울리면 그녀는 입을 다문 채 낄낄댔다. 언젠가는 라디오에서 희망 음악을 틀어주는 시간에 동 베를린의 친척들이 핸델의 메시아를 전 가족에게 띄운 적도 있었다. 그녀는 모두들 단칸방에 몰려있게 되는 겨울을 두려워했다. 누구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고 그녀가 무슨 소리를 듣고서 바라보면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다. 아, 당신이구려. 그녀는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그녀는 알약을 토해냈고 좌약을 써도 별 소용이 없었다. 머릿속이 심할 정도로 괭괭 울리면 그녀는 손끝을 가만히 머리에 댈 뿐이었다. 의사는 매주 그녀에게 주사 한 대씩 놓아주었을 뿐이며 그 약기운이 잠깐이나마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얼마 지나자 주사도 더 이상 효험이 없었다. 의사는 머리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머리수건을 두르고 다녔다. 수면제를 먹어도 그녀는 한밤중이면 벌써 깨어났고 그렇게 되면 베개를 얼굴 위에 얹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그녀는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떨었고 그 떨림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고통 때문에 그녀는 헛것을 보았다. 그러는 사이 그녀의 남편은 폐결핵 때문에 요양소로 보내졌다. 정감 넘치는 편지들을 보내며 그는 다시 그녀 곁에 눕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다정하게 답장을 보냈다. 의사는 그녀의 어디가 나쁜지 알지 못했다. 흔히 있는 부인병인지 갱년기인지. 그녀는 물건들을 잡으려고 손을 뻗어봐야 잡지 못했고 무력하게 양손을 축 늘어뜨렸다. 설거지를 끝낸 오후에는 그녀는 잠깐 동안 부엌 소파에 누워 있었다. 침실은 너무 추웠다. 때로는 두통이 너무 심해 그녀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이 괭괭 울리면 사람들은 그녀에게 아주 큰 소리로 말해야 했다. 그녀는 신체의 모든 균형을 잃어버려 모서리에 부딪혔고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웃는 것도 그녀를 아프게 해서 그녀는 이따금 얼굴을 찌푸렸을 뿐이었다. 아마도 어떤 신경이 막힌 것 같다고 의사는 말했다. 그녀는 단지 낮은 소리로만 말했고 너무 아파 투덜댈 수조차도 없었다. 그녀는 머리를 어깨 위로 비스듬히 기울였으나 통증은 거기까지 따라왔다. 난 이제 인간도 아니다. 지난 여름 그녀에게 다니러 갔을 때 나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너무도 비참해서 나는 감히 그녀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다. 동물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거기엔 살덩이가 되어버린 동물적인 고독이 누워 있었다.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그녀가 몸뚱이를 바깥쪽으로 내젖히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이었다. 그녀의 모든 뼈가 탈구되고 산산조각나고 헤쳐지고 염증이나 있었고 오장육부가 뒤죽박죽된 모습이었다.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내가 그녀를 괴롭히기라도 한 듯
마치 카프카 소설에 나오는 칼 로스만이 누구보다도 천박한 화부를 바라볼 때 그랬던 것과 같은 눈길을 내게 보냈다. 경악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나는 곧 그 방을 나와 버렸다. 그 시간부터 비로소 나는 어머니를 제대로 인식했다. 그 전까지는 어느 틈엔가 그녀를 잊고 있었고 가끔 그녀가 살아온 바보스러운 삶에 생각이 미치면 기껏해야 찌르륵한 통증 같은 걸 느꼈을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내게 실체로 피와 살이 있는 살아있는 인물로 다가왔고 그녀의 상태를 정말 손에 잡을 듯 체험할 수 있어서 어느 순간에나 그 생생한 느낌과 함께 했다. 그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갑자기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실현해 보이도록 점지받은 것 같았다.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등의 질문도 했으나 그건 그저 외면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다. 그녀는 감각을 잃게 되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늘 보던 가재 도구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다. 막내 아들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늘 산보를 나가니 혼자 빵을 발라 먹거나 이웃 아주머니에게 가서 밥 먹어 라는 쪽지를 식탁 위에서 발견했다. 가계부 한 귀퉁이를 찢어서 적은 쪽지들이 서랍 속에 쌓였다. 그녀는 더 이상 주부 노릇을 할 수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다. 그녀는 집어드는 모든 것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물건들이 떨어질 때마다 자신도 그렇게 되어 버렸으면 하고 생각했다. 문은 그녀에게 방해가 되었고 지나는 길에 보면 곰팡이가 피어 담벽에서 비 오듯 떨어지는 것 같이 보였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잠이 들어버리지 않으려고 손을 계속 이리저리 움직였다. 산보를 하면서 그녀는 가끔 자신을 잊곤 했다. 그녀는 집이 모여있는 곳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숲가나 폐허가 된 제재소 아래쪽에 시냇가에 앉곤 했다. 논밭이나 물을 본다고 아픔이 덜해지는 건 전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동안엔 마취 효과가 있었다.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느끼는 감정이 뒤죽박죽된 상태에서는 무엇을 보든 그것은 곧 고통이 되었고 그래서 곧 또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그것 또한 그녀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나 흔들려 보이는 주위 세계가 잠깐이나마 그녀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정지된 상태가 있었다. 그런 순간에는 그녀는 그저 피곤하기만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물속을 깊이 들여다보며 휴식을 취했다. 그러고 나면 다시 그녀 내부의 모든 것이 주위 세계를 거꾸로 비췄다. 그녀는 공포에 차 손발을 허우적거렸지만 공포감을 떨쳐 버릴 수 없었고 좀 전에 느낀 평온한 상태는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일어나 계속 걸어야 했다. 그렇게 걸어가는데도 공포감이 자신을 짓눌러서 아주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너무 피곤해서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녀는 걷고 또 걸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일어나 다시 계속 걸어야 했다. 그런 식으로 그녀는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어두워진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밤눈이 어두운 그녀는 돌아오는 길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집 앞에서 그녀는 멈춰 섰고 벤치에 앉아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고 두 눈을 크게 뜬 어머니는 마치 유령처럼 보였다. 낮에도 그녀는 대개 아무런 분간 없이 이리저리 헤매기만 했고 문과 방향을 혼동했다. 때때로 그녀는 자기가 어디까지 갔었으며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도대체 시간 개념과 방향 감각이란 것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어떤 사람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관광버스에서 내려 바삐 서두느라 그녀의 얼굴을 볼 새가 없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끼어 레스토랑에 앉아 있곤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꾸며댈 수도 없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다.
그녀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너무 늦기 전에 서둘러 작별을 위한 몇 통의 편지를 썼다. 그 편지들은 너무도 절실해서 그녀 자신이 편지지 속으로 뚫고 들어가려 한 것 같았다. 그때 그녀에게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그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낯선 작업이 아니라 의지와는 별개로 숨쉬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물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와 함께 뭔가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단어들마다 곧 그녀에게 끔찍한 것을 연상시켜서 그녀는 판단력을 잃었다. 난 이야기할 수가 없어. 날 좀 괴롭히지 말아라. 그녀는 몸을 돌렸고 또 한 번 돌렸고 계속 돌리다가 드디어는 아주 몸을 돌려버렸다. 그러고 나면 그녀는 눈을 감아야 했고 돌려진 그녀의 얼굴 위론 눈물이 조용히 하염없이 흘렀다. 그녀는 주의 수도에 있는 신경과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 앞에서는 그녀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주치의였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지 그녀 자신도 놀라워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비로소 그녀는 제대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 의사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에 고개를 끄덕였고 세부적인 증세를 판단하고서는 신경쇠약증이란 병명을 붙여주었다. 그것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고 그녀의 상태에 적어도 병명을 붙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만이 유일한 환자는 아니었다. 대기실에도 몇 사람이 있었다. 다음번에 병원에 갔을 때엔 대기자들을 관찰하는 것이 그녀를 다시금 즐겁게 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신선한 공기를 맞으며 산보를 많이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녀가 느끼는 머리의 압박감을 조금 가라앉히는 약을 처방해 주었다. 여행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 그녀는 진찰할 때마다 현금을 냈다. 왜냐하면 노동자 의료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병원비는 대납해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사실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때때로 그녀는 어떤 사물에 들어맞는 단어를 필사적으로 찾곤 했다. 대개의 경우 그녀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실제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잠깐의 시간을 그리워했다. 그녀는 아프다는 것을 즐겼고 여전히 환자 노릇을 계속했다. 그녀는 결국에는 명징하게 떠오를 생각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척 했다. 왜냐하면 머릿속이 완전히 맑아지면 자신이 특수한 경우로 여겨졌고 어떠한 부류에 속한다는 위안도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제대로 기억하거나 모든 것을 정확히 이해했다 해도 망각과 산만함을 과장하면서 이젠 됐다, 훨씬 나아졌다니까 라고 말하며 기운을 차리게 되기를 원했다. 마치 기억력을 잃고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에 끼어들 수 없어 번민하는 상황의 모든 공포가 존재한다는 듯 말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농담하는 것을 못 견뎌 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녀를 달래는 것이 그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기 앞에서 특별히 건강한 척하면 울음을 터뜨렸다. 한여름에 그녀는 4주 동안 유고슬라비아에 갔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어두워진 호텔방에 앉아 머리를 손으로 더듬더듬 만지기만 했다. 상념이 끼어들어 그녀는 책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꾸만 욕실로 가서 몸을 씻곤 했다. 그러고 나면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났고 바닷물 속을 잠깐 동안 걸어 다녔다. 그녀는 처음으로 휴가를 받았고 처음으로 바닷가에 온 것이었다. 바다는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밤에 종종 폭풍우가 치면 잠에서 깨어난 채 누워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녀는 햇빛을 가리느라 밀짚 모자를 하나 샀다가 출발하는 날 되팔았다.
오후마다 그녀는 카페에 가서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른 이야기도 하면서 자신의 근황이 담긴 엽서와 편지를 썼다. 그녀는 다시 시간의 흐름과 주위 여건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호기심에 차 옆 테이블의 대화를 엿들었고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알아내려 했다. 저녁이 되어 그리 덥지 않으면 그녀는 주변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문없는 집들의 속내를 들여다보았다. 지금껏 그렇게 가난한 풍경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는 그야말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두통은 멈추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되었고 어떤 때는 완전히 세상을 벗어나 있었다. 그것이 그녀에겐 기분 좋은 지루함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오래도록 묻지 않아도 많은 말을 했다. 그녀는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가 산보에 동행하는 걸 허락했다. 우리는 종종 레스토랑으로 식사하러 갔으며 그녀는 식사 전에 캄파리를 한 잔씩 마시곤 했다. 머리를 짓누르는 압박은 이젠 거의 경련 같은 것이 되었다. 그녀는 1년 전 어느 카페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것을 떠올렸다. 근데 그 남자 참 예절이 바르더구나. 그녀는 다음에 여름에는 날씨가 그리 덥지 않은 북쪽으로 가고 싶어 했다. 그녀는 빈둥거리며 지냈고 정원의 옛 친구들과 앉아 담배를 피웠으며 커피에 날아드는 벌을 쫓아냈다. 날씨는 화창하고 온화했다. 빙 둘러쳐진 구릉의 송림숲은 하루 종일 안개 위로 솟아 있었고 한동안은 그리 어둡지도 않았다. 그녀는 겨울을 맞을 채비로 과일잼과 채소잼을 만들었고 양자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이미 오로지 나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8월 중순에 나는 다시 독일로 돌아갔고 그녀를 혼자 남겨놓았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작품을 썼고 그녀는 가끔씩 소식을 전해왔다. 내 머릿속에선 무언가 윙윙 된단다. 견디기 힘든 날이 많다. 여긴 춥고 날씨가 곱다. 아침이면 오래도록 안개가 끼어 있단다. 난 늦게까지 자고서 침대에서 빠져나와도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단다. 양자를 데려오는 문제도 현재로선 불가능하구나. 남편이 폐결핵이라서 양자를 맞을 수 없다는구나. 기분 좋은 생각을 할 때마다 문이 저절로 닫히는 느낌이다. 그러면 나는 다시 혼자서 마비된 생각 속에 빠지지. 난 정말 기분 좋은 일을 쓰고 싶지만 그럴 만한 일이 없구나. 내 아버지는 닷새 동안 여기 있었지만 우린 서로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니 난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지. 그러면서도 내 아버지가 있어서 그런 대로 기뻤단다. 그렇지만 막상 그가 곁에 있으면 쳐다볼 수조차 없단다. 이 상황을 견뎌내려면 어떤 방도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궁리를 해보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구나. 넌 이 너절너절한 걸 읽고 나서 빨리 다시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난 집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집 근처 어디론가 달려 나가고 만다. 이제 난 좀 더 일찍 일어난단다. 그때가 내겐 가장 힘든 시간이다. 다시 자지 않기 위해 난 무언가를 억지로 해야만 한단다. 난 이제 시간이 있어도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외로움이 뼛속까지 사무쳐도 난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단다. 가끔 저녁에는 무언가를 마시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러면 약효가 없을 테니까 말이다. 어제는 클라켄푸르트에 가서 하루 종일 여기저기 앉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막차를 탔단다. 10월이 되자 그녀는 전혀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날씨 좋은 가을날이면 사람들은 거리에서 그녀가 아주 천천히 앞을 향해 걸어가는 걸 보면서 조금 더 빨리 가보라고 그녀를 부추겼다.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친구가 되어 달라고 청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일요일에 있을 소풍에 초대했고 그녀는 기꺼이 함께 갔다.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 그 해의 마지막 예배일에 참석했다.
때로 그녀는 축구 경기를 함께 보러 가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열렬히 경기를 관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조심스레 끼어 앉아 거의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상이 그 지역에 선거 운동하러 와서 카네이션을 나눠주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며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라고 했다. 근데 저에게는 왜 안 주세요? 미안합니다, 부인. 11월 초가 되자 그녀는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끝까지 생각할 만큼 논리적이지 못하고 머리가 아프단다.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때론 휘파람 소리까지 들려와 더 이상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견딜 수가 없구나. 난 내 자신과 얘기를 한다. 그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지. 때론 내가 기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난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어두워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할까봐 겁이 나. 아침이면 안개가 짙게 깔리고 모든 게 몹시 고요하다. 매일 난 똑같은 일을 해도 아침이면 또 엉망으로 늘어져 있단다. 이거야말로 끝없는 악순환이지. 난 정말 죽어버렸으면 하고 바란단다. 거리에 나갔을 때 자동차가 휙 스치고 지나가면 내 몸뚱이를 내던지고 싶은 욕망을 느낀단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100% 성공할까? 어제 난 텔레비전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온순한 여자를 보았다. 밤이 새도록 아주 끔찍한 것들을 보았단다. 꿈을 꾸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았던 거다. 몇몇 남자들이 벌거벗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성기 대신에 창자를 덜렁거리며 달고 있더구나. 12월 1일이면 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다. 매일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된다. 각자 다른 구석을 볼 테니 외로움은 그만큼 더 커질 거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조금 뛰어다녀야겠다. 종종 그녀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자기 앞에서 뭔가 불평을 할 때면 그녀는 늘 그들의 말을 가로막아 버렸다. 그녀는 모두에게 아주 혹독했으며 손짓을 한번 까딱하거나 잠깐 동안 그들을 비웃었다. 타인들이란 그녀를 방해하고 기껏 잘해봐야 약간 감동을 주는 어린애들에 불과했다. 그녀는 쉽게 무자비해졌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혹독하게 욕을 먹었고 그녀 앞에 있으면 자신들이 위선적인 것처럼 여겨졌다. 사진을 찍을 때면 그녀는 이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마에 주름을 지우고 미소를 지으려고 양 뺨을 부풀렸지만 홍채의 한가운데서부터 풀려버린 동공을 지닌 두 눈은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을 내보였다.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웠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죽음에 대해서도 역시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 숲속으로 산보를 하십시오. 신경과 의사의 말. 때로 그녀가 마음을 털어놓곤 했던 마을의 수의사는 그녀가 죽은 후 그렇지만 숲속은 어둡지 라고 조소하듯 말했다. 밤낮으로 안개가 끼어 있었다. 점심때 그녀는 전기불을 끌 수 있는지 시도해보고는 이내 다시 켰다. 어디를 본단 말인가. 팔짱을 끼고 양손을 어깨 위에 얹기.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모터 소리. 수탉 한 마리가 그제서야 날이 새는 줄 알고 오후가 될 때까지 꼬꼬댁거렸고 그러노라면 어느 틈에 업무 종료를 알리는 공장의 사이렌이 들렸다. 밤이면 창살가에서 안개가 어지럽게 춤을 추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물방울이 불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시트 밑에 깔린 전기 담요는 밤새도록 켜져 있었다. 아침이면 난로의 불은 자주 꺼져버렸다. 난 더 이상 날 추스리고 싶지 않다. 그녀는 이제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그녀의 의식 속에서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다. 프란츠 그릴 파르처. 이제부터 나는 이야기가 너무 제멋대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녀는 모든 식구들에게 작별의 편지를 썼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알고 있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그녀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그렇지만 계속 산다는 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녀는 나에게 유언장의 복사본을 동봉한 편지를 등기로, 그것도 속달로 보냈다. 난 몇 번인가 쓰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았단다. 모든 편지에는 날짜뿐만 아니라 요일까지도 적혀 있었다. 1971년 11월 18일 목요일. 그 다음날 그녀는 버스로 읍내에 가서 주치의로부터 장기 처방전을 받았고 그걸로 100정가량의 수면제를 샀다. 거기에다 그녀는 비도 오지 않았는데 예쁘고 손잡이가 약간 굽은 빨간 우산을 샀다. 늦은 오후에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거의 텅 빈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두 사람이 아직 그녀를 목격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딸이 살고 있는 옆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모든 것이 여느 때와 같았다. 우린 농담도 주고받았어.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막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일한 연속극을 보았다. 그녀는 막내를 자러 보내고 텔레비전을 켜 놓은 채로 앉아 있었다. 그 전날 그녀는 미장원에 갔었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끄고 침실로 가서 갈색 투피스를 옷장 속에 걸었다. 그녀는 진통제를 몽땅 입안에 털어놓고 거기에다 갖고 있는 신경, 안정제도 모두 먹어치웠다. 그녀는 생리대까지 끼운 위생 팬티에 팬티 2개를 더 껴입고 머리수건으로 턱을 단단히 묶고는 전기 담요도 켜지 않은 채 무릎까지 내려오는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몸을 쭉 뻗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겠다. 장례식을 어떻게 지내달라는 것만 쓰여 있는 편지의 마지막 대목에 가서야 그녀는 드디어 평화롭게 잠들게 되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썼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녀의 진심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녀의 부음을 받은 다음 날 저녁 나는 오스트리아행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에는 별로 승객이 없었고 차분하고도 조용한 비행이었다. 공기는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으며 저 멀리 아래로 차례차례 바뀌어가는 여러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다. 신문을 읽고 맥주를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면서 나는 차츰 나른하고도 평범하고 편안한 감정 속으로 빠져들었다. 맞아. 라고 나는 자꾸만 생각하며 내 생각들을 내 자신에게 조심스레 되뇌었다. 그거였어. 그거였어. 그거였다니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다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그녀가 자살을 했다는데 긍지를 느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자 비행기는 착륙하기 시작했고 불빛들은 점점 더 커져갔다. 이제는 어떻게 피할 수조차 없이 흐느적대는 황홀감에 푹 빠져 꽤 황량한 공항 건물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다음날 아침 기차를 타고 가며 나는 빈소년 합창단의 성악 지도 교사라는 여자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동행한 남자에게 소년 합창대원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제 발로 설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녀에겐 소년 합창대원인 아들이 있다고 했다. 남미 순회 공연에서 그 아이는 가지고 간 용돈으로 지낼 수 있었던 유일한 대원이었고 돈을 약간 남겨오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걸 보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웬만큼은 지각을 가질 낌새가 보인다고 했다.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흘려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기차역에서 자동차로 마중을 받았다. 밤에는 눈이 내렸지만 이젠 구름 한 점 없이 해가 났고 날씨는 추웠다. 공기 속엔 서리가 반짝거리며 떠다녔다. 시골 풍경이 저 변화하지 않는 짙은 청색의 우주 공간에 속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른 일기 변화를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날씨에 밝고 문명화된 시골 풍경 속을 가르며 죽음의 집을 향해 어쩌면 벌써 썩기 시작한 시체가 있는 곳으로 차를 타고 달린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인가. 그렇게 달리는 동안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태여서 차가운 침실에 누워있는 죽은 몸뚱이는 내게 참으로 느닷없이 다가왔다. 근처에 사는 많은 여인네들이 죽 세워놓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누군가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죽은 자를 보면서 그들이 점차로 자신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장례식이 있던 날 아침에 나는 오랫동안 시체와 단둘이서 방 안에 있었다. 갑자기 나를 엄습한 개인적인 감정이 시체를 지키는 일반적인 관습과 조응했다. 아직도 그 죽은 몸뚱이는 끔찍하게 버림받아서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다시 지리해지기 시작해 시계를 보았다. 나는 적어도 그녀 곁에 1시간은 머무르리라 작정했었다. 눈밑의 피부는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얼굴 여기저기에는 아직도 성수 방울이 얼룩져 있었다. 복부는 약 때문에 약간 팽창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혹여 아직 숨을 쉬지는 않나 하고 보기 위해 가슴 위에 놓인 양손과 두 눈이 주시하는 방 끝의 한 지점을 한참이나 비교해 보았다. 윗입술과 코 사이에는 이제 인중도 없어져 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아주 남자처럼 되어버렸다. 때로 그녀를 한참 들여다보고 난 후에는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런 순간이면 나의 지리함이 극에 달해 심란해져서 시체 곁에서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나자 난 밖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아 그녀 곁에 더 머물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사진에 찍혔다. 어떤 쪽에서 찍어야 더 예쁘게 보였을까? 죽은 자의 사랑스러운 쪽. 장례식은 그녀를 최종적으로 비인간화 시켰던 반면 모든 사람들을 홀가분하게 했다. 우리는 심한 눈보라 속에서 그녀의 유해를 따라갔다. 종교적 문구에 이제 그녀의 이름만 삽입되면 되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 외투깃에 떨어진 촛농. 그건 나중에 다림질을 해서 지웠다. 눈이 몹시 쏟아졌고 그런 눈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눈이 좀 덜 내리지 않나 하고 자꾸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촛불들은 차례로 꺼졌고 다시 켜지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 와서 훗날 죽을 병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읽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공동묘지의 담 뒤에서부터는 곧바로 숲이 시작되었다. 경사가 꽤나 가파른 구릉 위에 소나무 숲이 있었다. 나무들이 하도 빽빽이 서 있어서 사람들은 묘지의 2번째 열부턴 그저 꼭대기만 볼 수 있었고 나무 꼭대기 뒤편에 또 나무 꼭대기가 이어져 있었다. 여기저기 걸려있는 눈덩이 사이로 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쳐도 나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서둘러 떠났던 무덤가에 보이는 움직이지도 않는 나무들의 모습. 처음으로 자연이 정말 잔인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이었다. 숲은 혼자서 말했다. 이 수없이 이어지는 많은 나무 꼭대기들 외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나무 꼭대기들 앞에 보이는 것은 점점 더 풍경에서 멀어지는 혼란스러운 사파적 형상들이었다. 나는 우롱당한 듯했고 완전히 맥이 빠졌다. 갑자기 나는 쓰러지고 말 것 같은 분노 속에서 나의 어머니에 대해 무엇인가를 쓰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다. 그 후 저녁 때 나는 집의 계단을 올라갔다. 갑자기 한꺼번에 몇 계단씩 건너 뛰어 올라갔다. 그러면서 나는 마치 복화술이라도 하는 듯 낯선 목소리로 아이처럼 낄낄댔다. 몇 계단을 건너뛰었다. 계단 위에서 나는 가슴을 기운차게 주먹으로 쳤고 2팔로 내 가슴을 끌어안았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자의식에 차서 다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글을 쓴다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가 쓸 이야기에 몰두했던 몇 주 동안 그 이야기 역시 나를 끊임없이 몰아대었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쓴다는 행위를 통해 내 삶에 완결된 한 시기에 대해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거리감을 두어 단순히 주장하는 문장들의 형식을 구사함으로써 끊임없이 회상하는 척하는 것 뿐이었다. 나는 아직도 밤중에 가끔 어떤 내적 충격에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는 공포 때문에 숨이 막혀 하면서 시시각각 내가 살아있는 채로 부패되어 가는 것을 체험한다. 어둠 속의 공기가 너무도 가라앉아 있어서 내게는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잃고 갈갈이 헤쳐진 듯 보인다. 그것들은 그야말로 중심을 잃고 소리 없이 얼마간 떠다니다가 결국은 여기저기서 추락하며 나를 짓누를 것이다. 이런 악몽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부패해가는 짐승이 되고 모든 감정이 자유롭게 서로 교감하는 만족감을 소극적으로 맛보는 것과는 달리 수동적이고 객관적인 공포감에 어쩔 수 없이 사로잡힌다. 서술한다는 것이 단순한 회상의 과정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것을 다음을 위해선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다. 즉 가능한 한 적합한 문장들로 기억에 접근해 가려고 노력함으로써 공포의 상태에서 작은 쾌감을 얻어내고 공포의 쾌감에서 회상의 쾌감을 생성해내는 것이다. 하루 종일 나는 관찰당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다름 아닌 나에 대한 타격으로 느낀다. 이야기를 글로 쓰는 작업을 할 때 가끔 나는 그 모든 솔직함과 정직함이 지겨워졌다. 그래서 약간 거짓말도 하고 진의를 숨길 수도 있는 그런 것. 예를 들면 희곡 같은 것을 쓰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한 번은 빵을 썰다가 칼이 미끄러져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땐 곧 나의 기억 속에서 아침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작은 빵 조각을 따뜻한 우유 속에 썰어 넣어주었던 일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지나가면서 자주 침으로 재빨리 아이들의 콧구멍과 귀를 닦아주곤 했다. 나는 항상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나는 침 냄새가 싫었다. 한 번은 등산 모임에서 그녀가 오줌 누려고 일행으로부터 빠져나간 적이 있었다. 그게 너무 창피해서 내가 엉엉 울자 그녀는 오줌 누러 가지 못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언제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쓰는 커다란 병실에 있었다. 그래, 그런 일이 아직도 있어. 한 번은 그 병실에서 그녀가 오래도록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모두들 배부르게 먹고 식사가 끝날 때마다 그녀는 남은 빵 부스러기들을 애교 있게 입속으로 집어넣었다. 물론 이건 일화들이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는 학문적으로 쓴다 해도 똑같이 일화와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표현들은 모두 너무 밋밋하다. 찬장 속에 든 달걀을 넣어 만든 리큐어 술병. 그녀가 매일 하던 사소한 일, 특히 부엌에서 일을 하던 그녀에 대한 나의 고통스런 추억. 화가 나도 그녀는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았고 기껏해야 아이들의 코를 심하게 풀어주었을 뿐이다. 밤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현관에 전기불이 켜져 있을 때면 사람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공포. 몇 년 전 나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그들과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모험 영화를 만들 것을 계획했다. 아이였을 때 그녀는 목류 병자였다. 그녀가 죽은 뒤 얼마 동안 그녀가 죽은 바로 그 요일만 되면 그녀의 죽음이 특히나 생생하고 아프게 느껴졌다. 금요일마다 고통 속에서 동이 트기 시작했고 또 날이 어두워졌다. 밤한개에 쌓인 시골의 노란 가로등, 더러워진 눈과 운하에서 풍기는 악취, 텔레비전 보는 소파에 앉아 깍지 낀 팔, 마지막으로 변기물 내려가는 소리 2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음악을 작곡하는 것이 이런 사건들에 더 어울릴 것이라고 느꼈다. 스위트 뉴 잉글랜드. 어쩌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새로운 절망이 있을지 모르지. 라고 범죄 영화 시리즈 수사반장에 나오는 한 시골 학교 선생이 말했다. 그 마을의 모든 뮤직박스에는 지겨운 세상의 폴카라는 제목의 디스크가 있었다. 네,
타이프라이터 뒤편, 저 멀고도 먼 곳에서 오고 있는 봄의 신호들, 진창, 웅덩이, 미지근한 바람, 그리고 눈을 떨쳐버린 나무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무덤 속까지 가져갔다. 어떤 꿈속에선 그녀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는데 그 얼굴도 이미 꽤나 상해 있었다. 그녀는 사람을 좋아했다. 또 아주 기분 좋은 것, 나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픈 그런 것들을 꿈에서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물들로부터 고통스러운 요소를 제거해 버렸다. 마치 유효기간이 지난 광고를 떼어내듯 말이다. 이 은유도 꿈으로 꾼 것이었다. 어느 여름날 나는 외할아버지 방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볼 것은 별로 없었다. 길이 하나 마을을 가로질러 위쪽 암황색 건물, 전에는 쇤부른 음식점이었던 건물 쪽으로 나 있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구부러졌다. 때는 일요일 오후였고 길은 텅 비어 있었다. 문득 나는 그 방의 주인이 곧 죽게 되리란 쓰라린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느낌은 가라앉았다. 공포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의식 속에 있는 진공과 같은 공포. 생각은 막 형성되어 가는데 생각할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다. 그러고 나면 그 생각은 허공 속을 걷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된 만화 영화의 인물처럼 땅 위로 추락해 버린다. 나중에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훨씬 더 자세히 쓰게 될 것이다.